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이게 남성분들은 셔츠 또는 이 티셔츠죠. 티셔츠 같은 경우에 윗단추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날씨는 더운데. 그렇죠. 서용주 부대변인은 꽁꽁 다 잠궈 놓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예의를 위해서 예의의 남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 잠궜어요. 많이 여셨어요? 네. 저야 뭐 기대할 게 없는 남자니까. 야성미가 넘치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 장성철 소장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아니 방송마다 장성철 소장의 10월 퇴진론, 그 다음에 김두관 대행설, 이걸로 뭐 그냥 다 도배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밖에 대기실에서 서용주 부대변인한테 네. 많이 혼나고 왔어요. 지금. 뭘 혼나요? 부러워해주다.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말이야. 막 저한테 부러워해주다.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이야기를 뒤에 하긴 할 텐데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예. 이렇게 좀 장 소장은 유명해지고 있는데 무슨 설 하나 발표할 게 있으면 좀. 김기현 사퇴설 얘기해요 그냥.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네. 김기현 사태설을 얘기하려다가 근데 제가 이제 장 선배님처럼 네. 그 정도 내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선무담이 사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로서 좀 이렇게 좀 철이 자제하고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철이가 영희에 나오는 철이는 아니죠. 네, 김은경 위원장처럼 철이 없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자, 일명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시리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 정부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고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두 분께 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부메랑 안 돼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서용주 부대변인은 제사보다 제밥. 일단 무슨 뜻인지 장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이에요라고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지난 정권 뭐 조사하겠다, 국정조사한다, 검찰 수사한다, 지난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은 정권 교체를 해서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이에요. 자꾸 지난 정권에 있었던 부실공사,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계약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파헤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과연 책임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부메랑은 안 된다는 말씀 주셨고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제사보다 제밥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라는 게 이제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는 건 좋아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서 찬성을 하나. 저는 이게 제법이 뭐냐면 지난 정권 탓하려고 이거 잘 걸렸네. 이거 지난 정권 탓하기 딱 좋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윤석열 정부 보세요. 뭐 좀 길게 안 가도요. 노조 관련해서 불법 집회하는 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놔서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오송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도 환경부로 뭘 일어나 해서 지금 그런 게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건설 이권 카르텔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논거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량판 공법 그거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온 건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건설이라는 게 시공 설계 감리 그다음 준공까지 이 한 텀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말도 밑도 끝도 없다. 바로 이 부분이니까 바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래서 이권 카르텔 또 이 무량판의 부실함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량판 공법이란 게 보통 교란 구조에서 쓰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했다 다시 예전에 삼풍백화점 이후에 잠시 무량판 공법이 쉬었다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공법입니다. 이거는 건축업계에서 무량판이라는 게 기둥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량판 공법이라는 거는 기둥 라벤 구조라고 하죠. 라벤 공법. 그러니까 옆에 이 기둥을 세고 옆에 볼을 대는 건데 이 무량판은 볼을 대지 않고 청고에다가 그냥 기둥 하나로 받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량으로 하면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층고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근데 그 옆에 많이 이제 되면 돼요. 어떤 콘크리트 구조를 강화하고 철근을 옆에다가 해서 장력을 받쳐주면 되는 것인데. 안전을 확보하면 되는데. 안전은 기둥 구조나 이건 무량 구조랑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건설 업계에서 건설사들이 시공하면서 저기 비용 아끼려고 여기다 철근 적게 넣고 시멘을 좀 적게 넣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 욕하려고 건설 이권 카르텔 꺼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장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기둥 위에 가로로 철근을 더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받쳐야 되는데 네. 위에랑 그러니까 천정이랑 바닥에 있는 철근 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 부실, 예를 들면은 그냥 LH공사의 비리 이렇게 봐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수석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아놓고 야 저기 천장에다가 이거 철근 빼는 거 그냥 눈 감아줘 뭐 이랬겠냐고요. 그 LH의 좀 정관 예우 또 부실한 계약 또 눈 가리기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럴까요? 그냥 이게 완전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정관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한 2, 3년 정도 확 일감 몰아주고 또 다른 사람 나가면은 또 몰아주고 이런 형식이 됐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냐.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도 LH가 계속 이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사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진짜 지하 주차장 무너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이 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럴까요?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아니 없어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해야지 무슨 지금 그 건설 카르텔은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조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국가 정책이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 입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국정에 관한 정책. 근데 건설의 이권 카르텔, LH 공무원들의 혜택, 그다음에 서로 일감 나눠주기. 이게 국가 정책입니까? 뭐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시행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조사 하자는 것들은 아예 그냥 ABC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나 제발 그 김건희 씨 일가 땅 김건희 여사 이 씨라면 큰일 나죠.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거기에 있는 종점을 왜 변했는지 이거나 국정조사를 받는 게 순서가 맞고요. 이 건설 카르텔은 이 잘못된 거 고치세요. 찬성한다니까요. 찬성하고 민주당도 이거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전 정권 탓하냐고요. 장 소장님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이권 카르텔 네.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네.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이게 문재인 정부 정권 시절에 관련성이 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전 정권 탓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도 없지만. 네, 제가 뭐 보수 패널이지만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국정조사할 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죠. 좀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 이게 좀 맞는 입장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부분 조사하고 공사니까 감사원 감사 가능할 거예요. 감사원에서 좀 감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아직은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국정조사 국민의힘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단 자체 TF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부 조율이 안 되는 건 또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앞선 것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정치적인 용어와 판단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집권여당이니까 뭐 자체 TF 이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이러한 비리를 수사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겨가지고 어떠한 카르텔이 있었는지 밝히면 돼요. 괜히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또 예를 들면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이거 TF 뭐 팀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위원 뽑아야죠. 그러면 또 언제 조사 계획서 TF 계획서 만들어야죠. 이거 언제 하냐고요. 검찰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어느 업체랑 수의 계약 맺고 어느 업체 밀어줬는지 제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뜻과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건설 카르텔에 대해서 경찰, 검찰 수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런데 서영주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이 부실 시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시공에 대해서 LH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 우리도 국정조사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좀 빅딜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게 뭐가 무게가 맞아야 바꾸죠. 제가 앞서 말을 했지만 국정조사의 요구권을 보면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권은요. 국가 정책에 대한 거예요. 국가 정책. 왜냐하면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일가의 땅에 권력형 비리가 들어갔느냐. 근데 이게 국책사업인 12년간 됐던 1조 8천억의 국책사업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정조사를 네. 통해서 이거랑 건설 LH 뭐 어떤 정관예우라든지 건설사들이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빼먹고 자갈을 빼먹는 걸 국정조사를 왜 해요? 그거 국가 정책이 아니잖아요. 아하. 그냥 아예 이건 빅딜이 안 되는 건데 김기현 또 대표께서 용산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그거는 빅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양평고속도로 슬슬 피해다니지 마시고 받아라.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이 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장마는 끝났지만 태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붑니다. 그러면 오송 지하 차도처럼 취약한 곳에 물이 찰 수도 있는 것이고 산사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해보자. 그런 쪽에 논의를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이 계속 싸우고 아까도 대기실에서 서영주 부대변님하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봤는데 지금 중요한 게 참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없다.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과연 할 일을 해야지. 장 선생님 혹시 기후대사직을 제안받은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 국회 있을 때도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여야가 머리맡대서 우리가 어떻게 법안과 제도적으로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까라는 거를 네. 지난 뭐 회기 때 아니면 지난 뭐 국회의원들은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네. 지금 실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후까지 신경 쓰는 장 선생님 모습을 보면 역시 아니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인기 보수 대표 평론가라는 뭐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야마들 자, 이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일단 설화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노인 폄하 발언에서 사과도 했고 대한노인에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흘렸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반응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대략 난감하다. 난감합니다. 너무 표현이 점잖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속이 터지죠. 예. 이렇게 해야 맞나요? 덧붙여서 여쭤보면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이 사퇴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마음에 새겨서 혁신위원장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쳐서 안정화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용히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에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발언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혁신보다는 본인 정치를 하지 않냐라는 입장들이 많아요. 이제 당내에서요. 그래서 혁신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오시니까 이게 정치인지 혁신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되셨으니까 이번에 조금 정신 차리시고 다시 혁신위원장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좀 한번 다시 자리를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냐는데 사퇴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장 소장님 표정을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네, 사퇴 얘기를 하신 분이라. 자, 오늘 오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사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냥 당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그게 뭐 공식적인 사과도 아니고 진정하게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버텼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잘못했어요. 그래요?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 유감이에요. 이러다가 지금 더 많이 뭐 원내대표랑 뭐 사무총장이 사과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떠밀려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말실수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동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 곁에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내 초선 의원들과 코로나 세대 학생처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구설수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교수라서 뭐 철이 없다. 또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네. 검감은 부원장직을 마무리한 것은 치욕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실수가 계속 문득문득 나와요.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9월 초까지 아마 혁신위원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서영주 부대변인 같이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야 할 분들은 오늘은 무슨 사고 칠까 무슨 실수할까 아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 이제 사퇴 해설의 주인공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거치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 결정력,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금융 전문가, 법조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개혁하라고 혁신하라고 모셔다가 임무를 준 게 과연 맞는 판단이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저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의 혁신을 맡겨요. 이게 말이 돼요? 서영주 부대변인? 이거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요. 네. 그래도 말은 해야죠. 뭔 말을 하실 거예요? 서영주 부대변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퇴 이야기라는 게 뭐 우리가 사퇴를 쉽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질문이 아니라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혁신위를 해체하고 위원장 사퇴하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건 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니까 뭐 저는 뭐 지도부도 아니고 일단 뭐 당직자로서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제가 이제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이제 당의 고문이시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또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도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여명 투표하면 한 표 뭐 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부분은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재차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발언한 것들을 즉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으면 본인의 취지도 이해가 되고 본인의 사과도 받아들여졌을 것인데 나흘을 끊어서
바보처럼 본인 스스로도 욕을 먹고 또 해명 자체가 또 본인 스스로 해명의 짐이 됐잖아요. 더 큰 거는 지도부에 짐을 준 겁니다. 민주당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 짐을 줬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입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짐을 준 거예요.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짐을 더 주러 왔지 짐을 더 지어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투수로 섰으면 늘 스트라이크를 안 던질 수도 있습니다. 볼도 던질 수 있고 뭐 말하자면 빈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수를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1루수 하고 싶어, 나 감독할 거야, 코치할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경기가 안 돼요. 다시 투수 자리로 돌아오셔서 스트라이크 던지라고 안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투수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제 부메랑으로 서영주 부대변인께 말씀을 네.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분이 똑같은 그냥 말이네요. 혁신이 그 관심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 욕심을 좀 채우기 위한 행보를 하고 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 성주 부대변인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도 최근에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럴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강력하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중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혁신이 임명 과정에서 한번 설화가 있었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사퇴, 뭐 7시간 만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지금 어렵게 혁신위원장을 모셨는데 또 외부에서 민주당을 돕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그 어떤 설화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치를 이야기할 부분인지 모셔왔는데 또 조금 실수했다고 나가라. 이것도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조금 실수가 아니죠. 아니 뭐 큰 실수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누적된. 생각을 해서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되니까 나는 떠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제가 봐서는 휴가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일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등장한 이야기가 무시하는데.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인데 이게 사실 재건축 관련 내용이라서 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분 1% 정여는 뭐 꼼수고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이동관 후보자 쪽에서 해명도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입니다. 당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거기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동관 지금 후보자는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당시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조합원 돼봤자 머리만 아프고 할 일도 많고 싫어 안 할래. 그래서 정말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이 안 하려는 조합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합원이 되려면 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지분 1%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당시에 조합원이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까? 조합원은 이걸 공헌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인가? 조합원으로서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당시에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분이 남편인데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조합원이거든요. 그 시공사 선정에는 어떠한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없고요. 그냥 네.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저희가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한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소유자가 이동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서 자기의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겨서 아내가 이제 조합원이 된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뭐 이동관 후보자는 뭐 절세다 뭐 말하자면 재테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명을 보면 꼭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었다.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맞기를 꺼려해서 어쩔 수 없이 대의원을 우리 본인의 와이프한테 준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에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저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16억에서 51억이 됐을 때 13년간 30억을 봅니다. 물론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다고 하고요. 또 혹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뭐 부동산 가격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일반 사람도 13년 동안 30억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저는 공직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억 정도의 재산을 불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폭 논란에 있어서도 말끔하게 처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저는 이거 그냥 뭉개고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이게 투기냐 투자냐라는 것은 본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보다는요. 뭐 학폭 논란과 투자 투기 부분은 그냥 도덕적으로 고위공직자에 적합하느냐는 국민적인 시각에 맡겨놓되 네. 중요한 거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이게 이제 자세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뭐 공산당 기관지처럼은 안 된다. 가짜뉴스도 안 된다. 방송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언론 선전포고다. 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야, 저 이동관 후보자 그 첫 출근길 이 일성 공산당 기관지 얘기 듣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몸을 낮추거나 숨기잖아요. 네. 아, 솔직한 분이에요. 나 방송장 할 거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안 한다고 하죠. 아니지요. 공산당 기관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공산당 기관지라는 게 예를 들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굽니까라고 기자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인지 전체 국민들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다음에 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언론이라면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주장을 하는 언론은 말하자면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은요 논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각 언론별로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논조라는 게 톤이고요. 글톤이고 말톤이고. 어떤 시각이네요. 시각이죠. 언론의 시각을 말살한다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송을 외눈박이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언론이라는 건요. 100개 눈을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99개의 눈을 싹 닫아버리고 한 개의 눈으로 나머지 그 한 개의 눈이 아닌 눈은 다 공산당 기관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서 부대변인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몇몇 언론사들이 상당히 좀 친민주적이었다. 좀 정치 성향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논조라니까요. 아니 왜 친민주적이든 친국민의힘이든 그거에 대해서 나만 좋아해줘 하는 것들이 덜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게 민주적이잖아요. 특히나 언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 비판하는 인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나한테 내가 기분이 나빠 해서 거기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들고 네. 이렇게 해서 길들여서 자 이제 눈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방송영역이에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상당히 좌편향됐고 편파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 대법원 판결 났죠. 이거 해임은 무효 이거다. 그렇게 났잖아요. 억지로 쫓아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보수파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의식도 있고 원한도 있고 보복 심리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KBS, MBC 사장 다 바꾸고 또 언론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진행자를 내세우고 패널도 막 편파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파 쪽에 상당히 불리한 언론 환경 구도를 만들었다. 그거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그거의 적임자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을 해본 이동관이다. 왜냐? 내년 총선에 기본적인 언론 환경, 불리하지 않은 언론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당히 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비판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걸 욕하면서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두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실 텐데 짧게 하나만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자, 평론 활동을 하는 방송사 방송 패널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장윤선 기자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뭐 장윤선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어디에서 취재를 해서 뭐 이야기를 하신 거지 뭐 뜬금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돌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고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네.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아직 나온 바는 없다. 당에서 활발하게 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다라는 것. 자, 오늘도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